제가 27일 날 개원식 했는데 26일 날 오후에 퇴근 직전에 어떻게 한반도에 사는 미래의 한국인들의 모습이 다양한 모습으로 비출 수 있을까? 이걸 물었어요, 우리 이사님한테. 그랬더니 이사님이 이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는데 이 사진을 보니까 한국한이라고 써있는데 얼굴들이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진 하나를 캡처를 해서 제 이제 보고서에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설명을 하려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찾아본 거죠. 저 사진을 캡처하고 나서 찾아본 거예요. 보다가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고 전율하고 울림이 있었고 그러면서 전석 감독에 대한 관심이 이제 옮겨갔죠. 그래서 이제 이걸 써야 되겠다. 그날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 행사 날인데 이분이 뉴욕에 계시는 분이고 점심 먹으러 제가 일주일에 잘 아시는 분 아셔서 제가 거짓말 안 하지 5번 중에 최소 4번은 가는 그 베트남 쌀국수 집에 쌀국수를 먹으러 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정석이라는 사람이 괜찮더라 이러는데 앞에 한 놈이 쌀국수를 먹고 있는 거죠. 이게 제가 나이가 이렇게 들었어도 혹시나 정말 좀 천박한 표현인데 정말 여성이었으면 이건 운명이다 생각했을 때부터 깜짝 놀랐어요. 그 앞에 앉아서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했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찾아보니까 명확하지 않아서 걱정했다. 근데 저도 일을 지금까지 하면서 이렇게 6년 만에 개원식한 이 건물에서 첫 강연을 부탁드린 분에 대해서 저도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일주일 전까지도 진심으로 이분이 갑자기 안 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그 불안함이 되게 크셨던 거. 그러니까 피차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잘 모르는 분인데 그날 이제 어떻게 애교 섞인 말로 어떻게 좀 해봐달라 해서 오시긴 되어 있었지만 그게 안 오시면 어떡하나 걱정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두려움에 대한 해소 방법으로 메일을 자주 드렸어요. 근데 메일이 금방금방 오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드릴 말은 저는 책도 다 읽었어요. 다 읽었는데 하여튼 제 얘기는 조금 필요할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좀 긴장한 건 저도 마찬가지였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 보시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굳이 사회자로서 나와 있는 거라기보다는 주고받는 내용이 시간이 1시간 정도밖에 안 되셔서 일찍 오셨거든요. 그래서 먼저 코멘트를 짧게 좀 해주시고 또 해주셔서 최대한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얘기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본인 이렇게 한두 분 좀 저처럼 농담하지 않겠습니다. 네, 혹시 자기 소개할 수 있으면 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 말씀 드리자면 최경일입니다. 지금 통신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우주 관련 로켓 쏘고 위성 만들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다닌 동네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이런 동네였어요. 로켓 발사하러 다니는데 거기에서 고려인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고려인들이 그러니까 그 카자흐스탄 여자분이 하는 식당에 갔는데 자기네가 가장 맛있게 하는 식사라고 딱 대접을 한 게 이름이 국시예요. 국시인데 딱 먹어보니까 이거 비빔국수잖아.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자기 할머니가 두 분인데 한 분은 그 저기 블라디보스톡에서 끌려서 하룻밤 사이에 그대로 중앙아시아로 방출된 한국 사람들이었다. 그 중에 이제 간신히 어디 바깥에서 별걸 떨고 있는 그 여자분을 자기 친할머니가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같이 살게 했고 그게 이제 나섰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스토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4.29 모먼트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엔 저 스스로도 유럽에 26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저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 아이들한테도 바나나라고 얘기합니다. 겉은 노란데 속은 하얗다. 그런 어떤 정체성에 관련된 고민도 하고
거기에 살고 있는 많은 한국 분들 중에서 국적을 프랑스로 바꿔야 되냐 안 바꿔야 되냐 그런 논의부터 시작해서 많은 논의가 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게 굉장히 저는 공감이 됩니다. 네. 사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그 뭐랄까요 경계인으로서 살다가 그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이게 단순한 지리적인 역사적인 디아스포라가 아니라 진짜 아까 정의해 주셨듯이 좀 더 나아간 세계 시민으로 가는 어떤 중간 단계로서 일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즉 거기서 말하는 디아스포라의 속성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한반도 밖에서 사는 모든 한인들은 소수자로서 살고 있잖아요. 어떤 맥락에서는 이방인으로서 살아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수자들은 다른 소수자들을 인지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추어져 있다는 가설이죠. 네. 왜냐하면 다수의 일원에서 소수의 일원을 바라볼 때는 보이지 않는데 저희는 보인다는 가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수의 환대에 의존해서 살아가듯이 우리도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환대성을 정착하고 있다. 이게 뭐 가설이긴 하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이 더 훨씬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디아스포라의 담론은 사실 한반도 밖에 있는 이들한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 뭐 난민이 됐건 이주 노동자가 됐건 외국 신부가 되었건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 많은 코리안 주임을 위해서 들어오시는 많은 분들 됐건 혹은 2,500만 명의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접경을 두고 같이 공존하고 있는 조금 다른 한인들과 우리가 평생 같이 할 어떤 숙명에 위치한 사람들로서 공존의 이슈는 한반도에 더할 나위 없이 필요한데 과연 그런 공존을 가능케 하는 도덕적, 정신적 기제가 우리한테 있냐라는 질문에 저는 선뜻 있다고 대답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 그 정신적 기제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 제가 실험하고 있고 추구하고 있는 것은 그냥 디아스포라라는 가설이거든요. 벌써 나가서 사는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스토리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해안이 있을까? 그렇게 해서 초선과 배우님과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싶어요. 근데 이번에 크게 흥행에 참패해서 제가 이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잘 봤고요. 뭐 이렇게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직접 이제 저는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만나는 이제 뭐 재외 동포들하고 이제 만나고 접촉하고 저도 일본 10년 살면서 만났던 제일 동포들, 자인 지방의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을 만날 때 느끼는 어떠한 낯섦이 있냐면 그러니까 오히려 저보다도 더 한국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1세대들이 특히 그런데 그 근대적이던 습성을 가지던 한국에서 돌아가서 그러니까 외국으로 가서 거기서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지키면서 살다 보니까 훨씬 보수적이고 훨씬 강경하시고 때로 그게 되게 좋은 적으로 애국주의적이지만 상당히 개찰적인 디아스포라들이 사실은 되게 많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지사 안에서 초선을 보지는 못하고 인터뷰하셨던 내용들을 보면서 리비킨이라는 존재를 되게 했었는데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구세대와 지금의 세대들 사이에서의 디아스포라에서의 갈등도 있을 텐데 한편으로 제가 약간 드는 그런 낯섦은 요즘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은 다문화 사회가 들어가고 지방에 가면 뭐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는 마을들이 이제 뭐 필리핀에서 온 분들, 뭐 베트남에서 온 분들 해가지고 학생들이 오히려 그렇게 더 다문화된 젊은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코리안 디아스포라도 되게 중요한 의미를 우리한테 가지만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좀 무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람들하고 친하지 않는데 과연 이 사람들과 밖에 있는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은 얼마나 큰 간격을 가지고 있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연함 내지는 어떨 때는 막막함 이런 게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낯섦에 대한 받아들임이 좀
필요하겠다. 오늘까지 그 말씀 들으면서 약간 그런 나름의 제 막막함에 대한 해답이 좀 얻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씩 네, 네. 아니요, 저는 너무나 통찰력 있는 문제 제기라고 생각하고요. 네, 한반도 밖에 있는 한인들을 보기 전에 사실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는, 상생하고 있는 다른 디아스포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그들과 공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서 선뜻 답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재외동포 재단이라는 단체가 있잖아요. 이제 외부부 산하 기관인데 거기에 지금 이사장님 말고 전 이사장님께서 취임하시자마자 초등학교 교과 과정 내에서 디아스포라 혹은 재외동포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등장한지 궁금하셔서 105개 종을 조사하셔서 1학년부터 6학년 교과 과정 다 전수 조사를 하셨어요. 단어 찾기 하면서 디아스포라 찾아본 거죠. 몇 번 등장하는지 아세요? 그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6학년 동안 교과 과정을 배우면서 어린아이들이 재외동포 혹은 재미한인 혹은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한 번도 접하지 않은 거죠. 이 친구들이 접하는 첫 번째 재외동포 관련한 영상물이 범죄도시, 청년경찰 등에서 보여지는 악의적으로 표현된 어떤 한 특정 제중동포의 모습. 그러니까 당연히 편견과 차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구조적으로, 교육적으로. 자, 또 하시죠. 네. 저도 뭐 코멘트성이긴 한데 지금 재외동포 재단에 좀 말씀하셔서 사실은 저의 그 첫 직장이 재외동포 재단. 그렇죠. 되게 오래된 네. 그래서 사실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오늘 얘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재외동포를 그첫 직장으로 들어가서 대학 졸업을 하고 뭐로 들어갔어요? 1999년도였어요. 제가 좀 연식이 좀 그냥 2000년, 그러니까 2년을 채 못 다녔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뭐가 다를까? 그 다음에 그때도 디아스포라라는 얘기를 그 재외동포 재단에서는 담론화 하려고 했고 이 재외동포를 디아스포라로 바라보는 담론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뭐가 다르냐면 일단 양쪽으로 제가 있었던 시기에 재외동포를 찾아보니까 그때 600만 규모였어요. 제가 원래 기억나고 지금은 이제 감독님께서 800만이라고 하셨는데 뭐 어떤 때로는 900만 아마 해석하기 나름이겠죠. 네.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블러드 중심 피 한 방울 섞이면 한인이다라는 게 이제 재외동포의 정의 말하자면 한인 국적주의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많을 수밖에 없는 구도 있는데 제가 좀 특이하게 그때 경험했던 거는 지금 말씀하신 일종의 카테고리별 뭐 고려인이라든지 제일교포 이런 분들을 그때 이제 저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죠. 초청 사업을 하니까 네. 거기에 약간 하나가 약간 그 빠져 있는 카테고리는 입양인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카테고리 중에서도 제가 약간 관찰자 입장에서 봤을 때 입양인만큼 정책성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다른 차원에서 하는 분들이 봤었던 기억이 있고 그거 하나가 좀 다른 점이었고 그렇지만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나 좀 뿌듯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이쪽 분야 디아스포라도 진화 발전하고 있구나 그걸 느낀 거는 그때의 정의는 지역적인 거였어요. 그냥 일종의 그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재외동포를 수치화하고 모으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연대를 하자 네트워킹. 근데 오늘 감독님은 철학적인 거, 보편적 환대, 어떤 그 보편적인 가치, 사실 그런 것들이 돼야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20년 시절에 아니면 기존의 시대에는 정신적인 가치를 제가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네. 그걸 너무나 그걸 대변해 주시겠다 혹은 관심이 있다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발견한 자체가 제 개인적인 너무 저의 인생에도 좀 약간 그 피스가 있다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뭔가 리프레젠트 할 수 있는 그 분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고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저는 어떤 우리가 기존에 알지 못했던 머릿속에 어렴풋이 이제 생각했던 것이 개념화가 됐을 때 어떤 계몽이 일어나잖아요. 디아스포라가 우리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어떤
존재론적 고민의 사유의 방식 하나가 될 수 있겠다 했을 때 이제 저한테 계몽이 있듯이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은 재외동포들조차 디아스포라임에도 불구하고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이 인식이 장착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생존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아까 말씀하셨던 1세대 분들께서 굉장히 꽉 막힌 어떤 세계관을 형성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아직도 많고 근데 그 결과가 2세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그렇죠. 동화가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지켜야 될 것은 봐야 되는지 웃긴 것은 사실 70년, 80년대 미국 가셨던 분들이 아이들은 최대한 현지화시키려고 해서 제가 미국에 다시 돌아갔었을 때 만났던 재미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한국인인 걸 굉장히 부끄럽게 여겼었어요. 그래서 한국말은 당연히 사용 안 할 뿐더러 한국말을 하는 저를 이제 좀 멀리 하려고 하고 왜냐면은 당시에는 BTS가 없었잖아요. 근데 웃긴 것은 그 똑같은 친구들이 세월이 지나서 이제 서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를 한글 학교를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어떤 자신을 이루는 어떤 여러 요소 중에 하나를 전면적으로 부정했었을 때 그 결핍이 이제 자식한테는 대물림되지 않기 위해서 물론 이제 대한민국의 위상이 달라지면서 자발적으로 알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죠. 그게 어떤 덜 승부하다거나 더 승부하다거나 이렇게 메셔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잃어버렸던 세대라고 표현하는 제가 2세대들이 또 세대가 지나면서 이게 다시 정체성을 리클레임하는 다시 찾으려고 하는 이 움직임이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해요. 디아스포라가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나타나고 다시 공고히 될 것 같았는데 다시 옅어지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IT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류원일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이제 에듀테크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영상 보다가 거기에 디아스포라는 결국 고통이고 고통은 이제 혁신을 낳는다 이 얘기가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최근에 그거 재밌는 얘기를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시골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많아지면서 옛날에는 그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작은 디아스포라였고 그들이 한국 사회에서 되게 차별을 받았는데 지금은 역전이 일어났다 하더라고요. 오히려 순수 한국 애들이 왕따를 당하고 있고 혼혈이 거의 메인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 얘기랑 이거랑 보면서 느낀 게 어떻게 보면 디아스포라가 그 사회 그 기존의 그 이주 사회의 편견이나 차별로 인해서 고통이었고 이게 적응하면서 혁신이 된 건데 이게 반대의 케이스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작은 디아스포라가 거의 큰 디아스포라가 됐고 기존의 사회가 작은 디아스포라가 되면서 고통을 주는 건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한국의 그 시골 사회라든가 좀 그 커뮤니티 특성 때문인 건지 아니면 감독님은 이제 해외 커뮤니티를 되게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해외에도 이런 문제들이 존재하는 건지 감독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물론 다수의 차별 사례가 존재할 수 있고 실제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순수 혈통의 한국인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미국에서도 이제 어떤 공화당, 특히 강경한 공화당의 뭐 백인 우월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부류의 사람들이 늘 주장하는 게 그런 류의 주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민감성을 읽어내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봐라 백인들은 청교도의 근면성실한 모습으로 우리 자족하고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지만 저기 온 이방인들, 난민들, 소수민족들, 브라운하고 블랙을 보면은 너네들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오히려 너네들이 탐하려고 하고 약간 이런 내러티브를 늘 내세워서 뭐 트럼프의 등장이 저는 이런 레토릭의 어떤 연장선에서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민감성 우리가 실제 그들이 차별당하고 있을 때 과연 이게 얼마나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혹은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선 민감성을 저는 던지고 싶고요. 문제 제기를 만약 정말로 그들이 차별받고 탄압되고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다시 차별해야 될 그런 하나의 좋은 명분으로 사용을 한다기보다는 이런 디아스포라적 사유를 한국인들뿐만 아니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점점 다수가 되고 있는 그들에게도 통용시킬 수 있는 어떤 여유와 어떤 그런 기회가 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소수라고 숫자적으로 소수하고 무조건 맞는 것도 아니고 다수가 무조건 틀린 건 아니지만 결국 이게 계몽의 이슈라면은 저희가 이런 이슈들을 계속 담론하고 공론화시키는 작업이 인종적 배경이 무엇이든 다 필요하겠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오늘 초대받아서 처음 온 이용성이라고 하고요. 저 언론사에서 지금 국제뉴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환대 관련한 말씀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닿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업무하고는 상관없이 그 난민 관련 봉사활동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성당에서 이게 그냥 뭐 대단한 일은 아니고 동두천에 있는 나이지리아 가정 한 달에 한 번 방문해가지고 뭐 지원품 전달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저는 이제 조금 아무래도 언론사에 또 있고 경제 매체에 있다 보니까 이런 거 어떻게 좀 우리가 실질적으로도 물론 우리가 과거에 환대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뭐 환대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나이지리아 가정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나이지리아가 굉장히 아프리카의 이제 자원 부국이기도 하고 우리 미래 세대들이 어떻게 보면은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시장이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좀 실리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냥 우리가 뭐 외교 따로 뭐 민간 외교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뭐 필리핀 동남아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도 맨날 신남방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정말 잘 해주고 그러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민간 외교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닌가 이런 물론 그런 것 때문에 봉사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참 많이 다르다는 생각도 드는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기 때문에 코리안 디아스포라에 대한 어떤 그 인식도 많이 바뀌었겠지만 한 가지는 미국은 굉장히 뭐 유대인들도 그렇지만 그 각 이민 사회가 뭔가 기여할 수 있는 많은 그런 것들이 그게 미국을 강하게 만든 하나의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앞으로 디아스포라가 미래다 이거에 맞게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그 이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걸 어떻게 좀 만들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좀 보면서 했습니다. 네. 네. 그러게요. 그럴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 디아스포라가 누구 계신가요? 네. 디아스포라가 우리 한글 먼저 하시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디아스포라가 원래는 유태인에게서 나온 네. 표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돌아갈 땅이 있지만 돌아갈 수 없는.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유태인을 통해서 디아스포라성이라는 걸 많이 연구하게 되는데 사실 디아스포라 중에서 제일 성공한 민족이기도 하죠. 유태인이. 근데 그 유태인이 성공할 수 있었던 미국이라는 그런 철옹성 같은 이민자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도 보더라고요.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 정도로 인종 학살이라는 크나큰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오히려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 비극이 오히려 민족적 각성을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보면서 근데 그 분석이 이상하지가 않은 게 우리의 디아스포라, 우리 민족의 디아스포라들도 그런 경향을 보이거든요. 고려인이 그랬고 조선족이 그랬고 독일 교포들이 그렇고 그런 면에서 그렇다면 미국 교포들은 만약에 LA 폭동이라는 사건이 없었다면 그런 각성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하는 그 반대 의문이 생기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또 하나 이제 원장님 여기 계시니까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 연구소는 어쨌든 저출산 문제와 인구 문제를 연구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첫 주제로 이민자 디아스포라 문제를 가져오신 이유가 뭔지 그걸 듣고 싶습니다. 저 의원이었고요. 네. 이제 미국에 사는 일본계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루는 굉장히 근본적인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수용소 사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일본에 사는 미국인들이 미국에 사는 일본계 미국인들이 진주만을 공격하고 나서 자신들의 어떤 충성심과 정당성을 의심받는 30만 명, 40만 명의 일본인들이 강제 수용소에 3년 동안 갇혀서 살거든요. 그들은 평생 사실 우리보다 이민 역사가 앞서기 때문에 자신의 할아버지 때부터 미국 시민으로서 정당성 있는 미국인으로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미국인들이 자신들을 일본 스파이라고 여기면서 자신들의 어떤 수용소에 갇히는 경험을 하면서 그게 어떤 Japanese American의 아이덴티티에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맥락에서 저는 코리안 아메리칸 아이덴티티가 현지화되는 또 다른 의미에서 현지화되는 공고이 된 사건이 자이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존재하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었을까? 저는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역설적이지만 사실 억압을 받고 이렇게 핍박을 받을수록 더 공고히 되는 게 어떤 민족적 아이덴티티라고 또 얘기할 수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이 발표를 되게 오랫동안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발표를 몇 년 동안 이어나가고 있어요. 한 7, 8년 전부터 유사한 했는데 사실 헤로님을 만들기 전부터 비슷한 이걸 프레젠테이션 했는데 그때 초기에는 제가 유대인 예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발표를 하면 할수록 제가 코리안 어리언스, 아메리칸 어리언스 둘 다 넣고 하거든요. 다들. 근데 지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유대인 예를 들 때마다 뭐 유대인들 당신들은 지적을 하지 않겠지만 이제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시오니즘으로 다시 이스라엘이 건국되는 과정에서 야기된 또 다른 디아스포라, 팔레스타인이 됐건 다른 아랍 민족들이 됐건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민족주의적 그건 정당할 수 있죠. 왜냐하면 더 보편적인 자신들의 인권과 디그니티를 위해서 세운 나라지만 하지만 그게 그들만의 또 국수주의적 민주주의적 성운이 이제 띄어지면서 또 다른 어떤 갈등과 잔인함을 야기가 되는 과정을 보면서 이제 지식인들은 특히 유대인 비유를 들 때마다 그러면 너네가 유대인처럼 된다는 말이냐? 너네로 인해서 또 너네가 임페리얼리스틱 또 제국주의적으로 다른 민족을 탄압한다는 이야기냐까지 이게 와서 그 민감성을 저도 인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관계성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디아스포라적 정체성에 대한 뛰어남은 부정할 수 없고 그건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지나친 그들만의 어떤 민족주의성으로 발전됐을 때 과연 그게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현상인지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경계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밸런싱이 정말 델리케이트하고 어려운 문제죠. 어떻게 우리 것을 고수하고 그러니까 저는 결국 우리가 고수하려는 것이 보편성이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한 어떤 도덕적 지렛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죠.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 질문을 하셨으니까 네.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요. 아까 그 홀로코스트 관련된 건 좀 저는 이견이 있는데요. 저도 대학에서 한 2년 가르칠 때 그 자료 찾다가 알게 된 건데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는 어쨌든 가톨릭과 개신교를 믿는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피파의 시작은 아주 오래됐고 그 역사의 그 시기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프랑스에서도 쫓겨나고 스페인에서도 몰리고 하는 그런 역사가 계속 있었고요. 그게 자각의 기점으로 해서 그 유대인 학살을 누가 그것도 하나의 그들의 민족성에 대한 것에 그 자각의 하나의 계기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조금 저는 어폐가 있었고 그게 없었어도 그들이 2000년 동안 어쨌든 살아났기 때문에 좀 다르다는 생각이었고 모시게 된 건 처음에는 우연이었지만 저도 이제 고려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인천 여기저기 자주 돌아다니고 하는 사람이긴 한데 이게 그 우리나라 역사 보면 공식적으로 1902년부터 해외에 나가는 게 되겠고요. 그 전에 연해주로 간 게 1860년이니까 160년 전에는 해외에 나가 있는 소위 우리 표가 섞인 대부분의 사람들도 한반도에 살았잖아요. 그랬는데 불과 한 5세대 지나면서 그들에 대한 우리
내국민들에 대한 그들에 대한 생각, 배타성을 보면서 최소한 해외 나가 있는 우리 저기 한인 좀 굉장히 그러면 국수주의적인 판단일 수 있겠지만 그들에 대한 이해도 오픈 마인드가 이렇게 없는데 그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배타적일까. 근데 세상이 자꾸 이제 다문화로 가니까 이럴 때 우리가 조금 더 푸시를 하면 해외에 있는 우리 한인들과의 어떤 연대성, 공공성 같은 건 좀 회복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희망은 있는데 사실 나중에 그런 얘기를 좀 여기 자리 말고도 정 감독님하고는 오랫동안 좀 인연을 맺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예, 굉장히 재밌는 화두를 받아서 이렇게 흥미있게 강연 들었고요. 뭐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좀 금융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쿼티 주식 쪽으로 애널리스트 좀 하다가 벤처캐피탈 쪽에 있다가 지금 이제 회사 인수해서 회사 경영 쪽에 경영진 멤버로 참여해서 지금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애널리스트로 있었을 적에 뭐 아까 인구구조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 우리나라 인구구조 관련해서 그러니까 예전이면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0년 전에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어요. 뭐냐면 한국의 인구구조를 보니까 출산율 떨어지는 걸 보니까 앞으로 10년 내에 출산율 저하에서 인구 감소를 겪을 텐데 전체 인구의 감소는 생각외로 올 것 같지는 않다. 이유는 외국인 숫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외국인 유입수에 의해서 한국의 경제라든지 그다음에 인구의 숫자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코노믹 관점에서 좀 접근을 좀 한 적이 있었었는데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머릿속으로 딱 드는 생각이 이제 최근에 제 주변 사람들 하는 얘기라든지 이런 거 들었을 적에 이제 인종차별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디아스포라라는 개념 자체를 원래 모르고 있다가 요번에 이제 이 세미나를 통해서 개념을 듣게 됐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인종차별이라는 것이 그 소위 말해서 다수자의 강자 입장에서 인종에 대해서 생각하는 개념이라면 디아스포라는 소수자의 입장에서 다수를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개념이라고 이해도 될까요? 최근에 사실 비슷한 담론과 관련된 어떤 팟캐스트,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디아스포라는 내셔널리즘의 반대 지점에 서 있다. 그러니까 어떤 민족 국수주의의 반대점에서 디아스포라 개념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정반대 지점이라는 거죠. 뭐 아주 정확히 반대는 아니겠지만 왜냐하면 내셔널리즘은 어떤 한 국가 혹은 그 자신의 시민권이 있는 곳 어떤 지역에 자신의 충성심 혹은 커미트먼트를 하는 그런 기제라면은 디아스포라는 어떤 지오그래피 물리적 장소와는 상관없이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 여러 다양한 사람들과의 어떤 사회적 계약 안에서 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글쎄요. 레이시즘의 반대 지점에 디아스포라가 있다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오히려 내셔널리즘의 반대 지점에 있다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맞는 표현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개념 자체가 되게 앞으로 많이 연구되고 개발되고 체계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제가 우리나라의 이렇게 히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뭐 해외 쪽의 사례들을 보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어느 곳이고 간에 계층을 만들려고 그러고 특히 정치인들은 그 계층을 이용하려고 하는 성향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서서 말씀하셨던 에릭동도 사실 어떻게 보면 백인이 자기들한테 쏟아지는 관심을 해칭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일종의 그 소수민, 그러니까 흑인과 아시아 한국인들 간의 분쟁을 만들어낸 거라는 느낌이 좀 사실 좀 없지 않아 좀 있고요. 합리적이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이렇게 그 소위 말해서 혼혈이라든지 외국인에 대한 이슈들, 뭐 중국인에 대한 이슈들 이런 게 발생하기 전에는 도별로 쪼개가지고서는 충청도 사람이냐, 전라도 사람이냐, 경상도 사람이냐를 가지고 분쟁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그 지역 에리어로 나눠놓고 그것을 분쟁을 붙이고 그러면서 그것을 정치적 이슈로 만들고 자신들한테 유리하게 끌어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정치인들의 기본적인 속성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그 앞서서 말씀하신 뭐 착한 사마리아인 근데 저는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개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홍익이나 네, 예. 그런 비슷한 개념 하에서 어떤 체계가 정립하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사상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것들을 그 좀 체계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은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되게 재밌는 시도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사실 학계에서는 이런 디아스포라 담론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고 또 대중들에게 다가서려는 노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막상 미국에서 여러 대학교를 다니면서 디아스포라 이런 학술대에 참석을 하면서 이런 단면들이 되게 체계가 많이 되어 있구나. 근데 이게 대중성이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중성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게 사실 문화고 예술이고 어떤 컨텐츠인데 그 컨텐츠 역할을 만들 수 있다면 저는 제 몫을 다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런 논문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양성 연구자이고 지금 싱크탱크에서 일하고 있는 최원정이라고 합니다. 저렇게 말이죠. 그 감독님께서 개인적인 어떤 정직성에 대한 고민을 이제 그 디아스포라라는 이제 그 철학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로 발전시키신 내용이 굉장히 이제 흥미로웠고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디아스포라, 그 광의의 디아스포라라는 담론이 지금 시대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뭐 이주노동자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걸 좀 넘어서 저는 좀 다른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기술의 좀 급격한 이제 발전을 이제 경험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동안에 이제 어떤 새로운 인류의 탄생으로 인류가 탄생한다라고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메타버스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과거에는 이제 아까 Love Thy Neighbor 했을 때 네이버는 정말 어떤 공간적으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사람이 네이버였지만 사실 메타버스를 통해서 이런 공간적 제약이 없어진다면 사실은 이 굉장히 넓은 의미의 우리가 네이버를 넓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의 네이버는 누군가, 우리의 커뮤니티는 누군가인가를 봤을 때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어떤 같은 윤리, 도덕적 윤리라든지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이제 같은 커뮤니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블록체인 기술 같은 경우도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암호화폐를 먼저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암호화폐 이전에 어떤 기록 매체로서 미디어이거든요. 새로운 어떤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국가적 차원을 뛰어넘는 미디어이기 때문에 어떤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묶어주는 기술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모두가 사실은 디아스포라고 이방인이 될 수 있는 거고 이랬을 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가장 우리 모든 그러니까 어떤 민족적 개념이나 국가적 개념을 뛰어넘어서 가장 필요한 담론이 이 디아스포라인데 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감독님께서는 그러면 지금 이런 디아스포라적인 가치의 확산에 가장 큰 적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뭐 무지가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미국 시민으로서 이제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우리가 드디어 어떤 레이시스트 스트럭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회가 됐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어떤 믿음이 사회적인 믿음이 이제 트럼프가 되면서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몰랐었어요. 이제 사실 오늘 조찬 모임에서는 근데 이걸 어떤 단순히 이건 백인 레이시스트들 때문에 그랬다는 어떤 일원화된 해석을 경계를 하시고 정말 더 복합적인 어떤 포퓰리즘이 이들이 다 어떤 백인 우월주의자들이라서 일어난 현상이 아니고 이제 자신의 어떤 안녕을 방해할 수 있는 그 모든 요소들을 이제 적대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게 뭐 소수민족이 됐건 이방인들이 됐건 혹은 뭐 LGBTQ가 됐건 무엇이 됐건 그렇죠. 그런 현상 안에서 자신들을 구원해줄 수 있는 어떤 독재자들이 계속 세계에서 일어나는 게 단순히 그들이
우월주의자들이라서 아니다라는 이제 말을 했을 때 이 사건의 어떤 복잡성에 대해서 조금 더 다각화해서 이해하려는 시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또 이거를 양비론으로 레이시스트와 넌 레이시스트로 나누기에는 너무나 다각화된 부분이 있잖아요. 글쎄요. 근데 저는 또 그냥 조금 첨언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까 이제 발언하셨던 정체성 정치, 아이덴티티 폴리틱스. 아이덴티티 폴리틱스가 미국에서는 되게 오래된 담론이죠. 적어도 20-30년간 굉장히 핫한 논쟁인데 뭐 기본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많은 소수 민족들과 사람들이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공평한 운동장으로 만들어지려고 할 때 특정 소수 집단을 대변하는 어떤 대변성, 이걸 정체성 정치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흑인들이기 때문에 혹은 아시안들이기 때문에 라틴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차별받던 어떤 제도적 결함을 우리가 메꾸자. 그래서 우리의 어떤 대변성을 띠자라는 정체성 정치가 이제 좀 지나쳤을 때 그게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또 역차별의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반면에 그런 아이덴티티 폴리틱스가 한국에서 최근 몇몇 정치인들에 의해서 계속 승리하는 과정을 보면서 어떤 젠더 간의 갈등이 갑자기 나타나고 세대 간의 갈등이 나타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그게 계속 이기는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좀 위험성을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이제 젊은 세대들이 우경화돼서 이게 펼쳐지는 사건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그들이 계속 이기고 다수가 그들을 지지하는 이런 어떤 정치인들의 노름에 대해서 저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디아스포라적 사유가 방해되는 것들은 그런 지점들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무지와 어떤 혐오, 부족주의. 네. 혹시나 그걸 타개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다는 우선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 다문화 교육 정책이 그래도 뭐 찬반이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들어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디아스포라적 사유, 그리고 디아스포라적 여러 사례, 한국에 존재하는 다른 나라에 있는 다른 나라의 디아스포라들, 새로운 종류의 한국인들에 대해서 다루려는 공통체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재외동포재단 말씀하셨는데 저는 물론 재외동포재단의 정책들에 대해서 우리가 장단점이 있고 뭐 이렇게 논할 수 있지만 저는 한국 정부가 그래도 굉장히 진보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재외동포들에 대한 어떤 관심과 어떤 지원과 그들 모두 방문을 시켜서 어떤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또 깨달게 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일련의 노력들이 사실 다른 나라에는 많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이스라엘은 좀 예외적이긴 하지만 반면에 재외동포 재단 식구들이 이렇게 많은 정책을 해서 재외동포 분들은 오히려 우리들의 존재에 대해서 잘 알고 한국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인식은 전혀 전무하기 때문에 사실 그들을 밖에 있는 이들을 지원하는 동시에 우리 안에서도 어떤 이런 계몽과 교육이 필요한데 그게 무지하다는 점을 많이 성토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아까 저도 오늘 여기 처음 왔는데요. 저는 이제 노무현재단 먼저 다큐멘터리 작가로 15년 정도 활동을 하다가 그 노무현재단에 3년 전부터 가서 노무현 대통령 사료를 들여다보면서 컨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저는 이 디아스포라 문제에 대해서 저는 사실 별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기승전 노무현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 시점이 아까 제일 마지막에 약간 인식이 확장되는 경험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보편적 환대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 재단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인데 아까 보편적 환대를 이루려면 디아스포라의 개념을 확장시키려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무지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희 재단에서는 이제 깨어있는 시민을 많이 확산하는 게 저희 재단의 목표이기도 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하셨던 가장 중요한 가치도 그거에 닿아 있어서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금 저는 헤로니모도 보고 오기 전에 급하게 초선도 봤는데 저는 감독님의 인식이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시고 확장되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노무현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으면 잘 모르겠지만
꼭 노무현이 아니더라도 지금 감독님이 그 다음 스텝으로 아마 관심 있어하는 주제 중에 하나일 것 같기도 해서 그 아까 세계의 시민성이라는 얘기를 좀 그걸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뭐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그런 인물이 있다면 어떤 인물인지 궁금하고 초선 이후의 다음 스텝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아마 그래서 관심 있는 주제를 물론 여기서 아이템을 공개하실 필요는 없는데 아까 얘기했던 시민성 그리고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보여주려고 했던 깨어있는 시민 여기서 말하는 시민은 제가 3년 동안 이해한 바는 시민이란 나와 세계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사람 아까 얘기했던 그 최준석 교수님 말처럼 항상 경계에 있는 사람 그리고 결핍된 것들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계속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해한 노무현은 그런 사람인데 혹시 감독님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인물이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 다큐멘터리 주제나 그 다음 스텝에 대한 얘기를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전 최근에 문익환 목사님에 대해서 좀 알게 됐어요. 그 전엔 잘 몰랐었는데 그러면서 이분은 참 너무나 멋있다. 어떻게 이렇게 너무 멋있을 수가 있지? 우리나라에 이런 인물들이 왜 더 많이 배출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졌고 다음 프로젝트와 연관된 이슈이긴 한데요. 다음 프로젝트가 머릿속에만 있어요. 저는 농담 반 진담 반 헤로니모가 극장에서 잘 돼서 제가 다큐멘터리 제작자로서 밥벌이 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을 내가 스스로 이번에 하지 않는다면 난 영화 다시 못 만들겠다는 말을 주위 사람들한테 많이 하고 다니는데 그걸 떠나서 만약 제가 어떤 그랜트를 받아서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미국에서 윤상혁 박사님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재미 한인이신데 이분은 의사시고요. 13년 동안 북한에서 장애 아이들을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북한에서 평양의대에서 공식적으로 장애 아이들을 치료하시면서 8주간의 재활훈련을 몇십 년간 하시고 오셨는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8주간 재활훈련을 하면은 북한은 열악하기 때문에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처음 이런 재활훈련을 받는 거잖아요. 그들 부모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으로 자신의 어떤 컨디션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 재활훈련 과정을 겪으면서 놀라운 걸 목격하는데 장애 아이들과 장애 아이들 부모 간의 관계 회복을 목격하시며 할 때마다 동일하게 윤상혁 박사님이 남한에 오셔서 대한민국에 오셔서 사셨기 때문에 여기서 8주간의 재활훈련을 하면 여기서도 동일하게 아이들과 부모들 간의 어떤 관계 회복을 목격하신다는 걸 그들을 통해서 가장 사회의 저변에 소외된 자들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이분이 한반도의 회복을 목격하신다고 이제 저희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동일한 인간성을 북한에서도 남한에서도 그들 관계 회복을 통해서 자신이 목격했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들에 대한 작품을 저한테 피치를 하셨어요. 북한에서도 남한에서도 이들의 관계 회복성을 8주간 따라다니면서 여러 과정을 하면 어떨까? 이게 저한테 완전히 꽂혔거든요. 궁극적으로 글쎄요, 분단의 이슈를 저희가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중요한 화두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인구 절벽의 관점에서도 이걸 북한을 어떤 도구로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저희가 그러니까 문익환 목사님, 노무현 선생님, 문재인 대통령 다 돌아가서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하고자 했던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대의 중에 하나가 어떤 분단의 지금 현실을 어느 정도 더 개선시키는 게 목적이 아닐까, 우리의 대의가 아닐까. 그게 어떤 조금 위험한 발언이긴 하지만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나라를 건립하는 시오니즘이 있었다면 저희 한인 디아스포라가 원전한 한반도를 복원하는 우리만의 또 소명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품위 이슈에 관련돼서는 참 이게 느끼는 시기와 세대가 달라서 지금 제기하신 문제가 의외로 상대적으로 이 내부 안에서 어떤 정치적인 색깔과 상관없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간단하게 그렇죠. 꼭 끝내야 하는 네, 말하겠습니다. 네,
네, 영화를 보면서 우크라이나 코리안들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러시아 코리안들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크라이나에서도 12,000명에서 거의 3만 명까지 거주하고 있는 걸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 어떻게 우크라이나까지 왔을까? 일단 러시아 연해주에서는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떠나고 그 지역에서 다시 이제 우크라이나로 그 이동하게 되었는데 지금도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 사람들이 정착하셨던 남부 지역에서 또 다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비극 같은 역사이고요. 네,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우크라이나 코리안들이 물론 비난민이 된 분들도 있지만 우크라이나 군대도 합류하고 또 정말 가장 취약한 계층들을 도와주고 있고 봉사자들로도 많이 활동하고 있고 또 최근에 동영상 본 것은 판단 조끼를 직접 만들기도 합니다. 정말 이제 현지화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네, 아직도 이제 3, 4세대에 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5세대까지? 4세대에 있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크라이나에 있으면서 우크라이나를 지키면서 아직도 조국을 사랑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건 인상적인 부분이고 앞으로도 다큐멘터리 아젠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우크라이나에 있는 고려인 젊은 친구들의 회복 등에서 그들의 이야기가 이제 회자되는 걸 보면서 진짜 또 다른 디아스포라로서의 삶이 그들은 시작됐고 이 유동성이죠. 그러니까 재밌는 것은 고려인 컨퍼런스를 이제 다다음 주에 알마티에서 하는데 제가 알마티에 가게 됐어요 처음으로. 근데 그 자리에는 유크라인 한인도 모이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고려인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두 나라의 고려인들이 모여서 같이 정체성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현상이 어떻게 보면 국경을 또 초월하는 우리를 결속시키는 연대감이 어떤 우리 같은 디아스포라로서 존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근데 러시아에 있는 고려인들도 제가 아는 한은 다 너무나 부끄럽게 생각하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과 계속 우크라이나에 있는 한인들과 연대하려는 모습을 본인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흥미로운 아주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헤로니모의 전율 하다가 개인 전후석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좀 주기를 다 찾아보는 편에 속하는데 저는 앞으로 뭐 하실 건지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할까요? 그 하는 거 안에 의외로 한 그 160년 역사 안에 어떤 사람들은 해외 나가 있는 사람으로서는 화교가 제일 많이 나가 있지만 가장 많은 지역에 나가 있는 사람은 한국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컨텐츠가 많아서 거기서 뭔가 크게 성장하시거나 아니면 거기에 상당하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여튼 언제 나가시죠? 여기 이제 가시면? 12월 14일에 출국. 갔다 그러면 오시나요? 다시? 당장에 올 계획은 없고요. 한 2, 3월, 3, 4월 정도 시지 않을까요? 뭐 술기담 만한 얘기를 나중에 한번 드리기로 하고 이 당신의 수식어라는 책에 그 마지막 5부에 경계인의 가능성이라고 제목을 붙이셔서 제가 아주 쓰신 단어 중에 제가 굉장히 그 짧은 시간에 좋아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글자와 단어를 꼭 맞게 쓰시는 노력을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분 되게 독특하시다 이렇게 우리도 말해보지만 참 경우에 안 맞는 말, 사리에 안 맞는 말, 또 내용과도 다른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굉장히 그러시다고 생각했는데 이 경계인의 가능성이라고 붙인 이유가 어떤 거세요? 짧게. 네, 역설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우리가 현대성을 배울 수 있다는 말이 사실 이방인들과 불편한 존재들이고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계몽시킬 수 있다는 또 왜냐면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경계인이고 이방인이었잖아요. 예수, 요셉, 아브라함 등등등. 제가 기독교인이라서 이런 말 하는 거 전혀 아니라 그래서 그 이방인성에 집착하고 싶은 거죠.
이게 제가 존경하는 신현복 선생님이 쓰시는 경계인은 이 창조와 혁신의 공간, 또 저항의 공간으로 생각해서 그 경계인으로서 컴플렉스를 갖고 있지 않으면 계속 주류와 대체해왔다. 그런 말씀을 쓰시고, 좀 마더 데레사 말씀하신 거 가끔 참 웃는데, 인생이란 낯선 여인 속에서의 하룻밤 같다는 표현을 쓰시거든요. 그분 여인 속에 살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하는 거는 하여튼 이 긴장감과 이것이 계속해서 지속돼야 될 텐데 어떨까 하는 앞으로에 대한 좀 궁금증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 800만이 원하든 원치 않든 해외에서의 그런 경계인으로서 삶이 거꾸로 이 주류인 중심인 대한민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지금 아직도 앞으로 어떻게 하시나 좀 계속해서 좀 관찰해볼 생각인데요. 지금 조금 있으면 일어나셔야 돼서 혹시 그래도 내가 오늘 또 영화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 한두 분만 더 받겠습니다. 혹시 끝나고 디프리 자리가 있으신가요? 왜냐면 제가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금 관객과의 대화 시간이 신도림 스낵큐에서 잡혀서 가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너무 좋은 시간이고 좋은 분들이라서 다시 돌아올 수 있으면 돌아오고 싶어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쉽게 걸려드시는 최소한 여기 계신 분의 3분의 1 이상은 남아 계실 수 있고요. 사실은 좀 개인적으로 좀 여쭤볼 말도 있긴 한데 일단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으니까 일단 가시는 거는 보내드리지만 그래도 한 분 정도 더 말씀을 일단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짧게 네. 사실은 그 예전에 제가 제일 좋아하던 책 시리즈가 파운데이션이라는 책입니다. 다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이작 아시모프라는 사람이 쓴 시리즈물이고 그 앞에 아이로봇이라는 책을 써서 먼저 유명했고 그 영화도 나왔었고요. 되게 오래된 책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다행성 종족이 된 인류가 멀리 떨어져 살 때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다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우리가 세계인으로 살기 이전에 각자 자기의 테두리 안에 살았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이런 다양한 다양성들이 섞일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마찰이나 충돌 이런 것들을 못 견디는 그런 현상이 마이너리티, 메조리티 그 문제로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좀 더 나간다면 그 예전에 히피들 그 운동이 일어났을 때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그 뭐죠 지구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다시 펼칠 때 그런 운동이 한번 있었긴 했는데 요즘에는 많이 사그러들었지 않습니까? 트럼프 이사하듯이. 근데 다시금 우리가 지구인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하신 세계 시민 월드 시리즈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좀 더 확장할 수 있게끔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렇게